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상황이 발생들 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가리키지만 여기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수업 시간에 그 공대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은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고 수식은 프로그램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들은 뭐 수학적 지식, 수학과라든가 그래서 통계학과 이런 출신들은 주로 알고리즘 개발 쪽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디시전 트리만 해도 그 안에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가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데이터 분석가들은 그런 알고리즘 개발된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쓰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공신경망. 사람의 뇌를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신경망도 뉴럴 네트워크, 뉴런이라는 거거든요. 뉴런. 인간의 이런 뇌세포들이 사람의 그 뇌공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두뇌와 유사하게끔 만들어내는 걸 통하는데 결국은 우리 사람도 계속 학습을 하죠. 러닝을 하는 거죠. 러닝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사람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들이 그 환경들이 발생할 때,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걸 해결해 나가잖아요. 똑같이 컴퓨터도 그런 문제들을 닥쳤을 때 결국은 우리 인간의 뇌구조와 비슷하게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뇌세포들인데 이 뇌세포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런이 있고요. 자, 뉴런 하나만 볼게요. 뉴런 하나, 뇌세포 하나입니다. 뇌세포 하나는 요 안에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뉴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에요. 자, 이런 뉴런 하나의 역할이 또 담당하는 게 있고요. 이 뉴런들이 묶여져서 있는 게 신경망이죠. 그죠? 사람의 뇌가 이제 하나의 뉴런이 아니고 여러 개의 뉴런들이 묶어져서 서로 간에 작업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이렇게 작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뉴런 하나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나인데 어떤 입력값들이 들어오면 여기 보면 뉴런들도 여러 가지 다른 뉴런으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내서 다른하고 뉴런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뉴런들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뇌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뉴런인데, 뉴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화학적,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뉴런하고 뉴런들 사이에 여기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네, 뇌과학에서 이제 밝혀낸 거죠. 자, 이렇게 뉴런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핵이 있는데, 이 핵이 어떤 값들을 받으면 이 값들을 다 전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전송하고 어떤 거는 자기가 스톱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수상돌기 앞에 거죠. 어떤 정보를 받는 게 있고 정보를 내보내는 쪽이 있어요. 받아서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내보낸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예요.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뭐가 있냐면 인풋이 있겠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는요. 인풋 정보들 여기서 보면 이런 수상돌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풋 정보고요. 축색돌기가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면 이 정보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요. 요거.
어떤 뉴런이 정보들을 주고받으면 그거를 막 결합을 하죠. 이 결합하는 거를 어떻게 하고 그 정보의 결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의 뇌처럼 만들어내자는 게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볼게요. 10억 개의 뉴런하고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안에서. 그죠? 1000억 개 정도 뉴런이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딥러닝 쪽에서 쓰는 게 한 많은 게 15,000개 정도예요. 컴퓨터에서 쓰는 딥러닝 정도에서 요즘 쓰는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뭐 사람의 뇌는 엄청나죠. 근데 컴퓨터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요즘 한 15,000원 정도 하면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신경망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요 뉴런 하나를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뉴런 하나. 그거를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퍼셉트론을 여러 개가 묶여서 뉴럴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만들어진 거고, 초창기 때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1950년대, 60년대 이때 당시에는 뇌세포 하나를 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거를 끄집어내는 거가 주로 연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망을 하는 게 있는데, 신경망을 하기 전에 이 뉴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지만 신경망, 서로 간에 연결된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우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학습한다는 개념이에요. 학습한다. 자, 이런 뉴런이 나오게 된 이런 학습의 과정에서 보면 이 안에 뭐가 막 처리가 되죠? 처리가 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니고 회귀 분석에 대한 기본 통계학에서 나온 그런 바탕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회귀 분석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귀 분석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갈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자식들의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평균으로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평균인데 아빠가 키가 큰데 아들이 키가 작은 경우도 있고 아들이 키가 작은데 그러니까 아빠가 키가 작은데 아들이 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특수한 상황 빼고는 갈턴이라는 사람이 아들의 키하고 아버지 키하고 쭉 해봤더니 일정한 패턴을 갖는데 아빠가 키가 크면 아들도 키가 크는 이런 평균 직선을 우리가 구해요. 물론 그 다른 키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아들의 키가 크니까 아빠의 키가 크니까 아들의 키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낸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귀한다. 회귀라는 말이 뭐냐면 회귀라는 말 아시죠? 회귀는 백투잖아요. 다시 돌아간다. 즉 뭐냐면 아들의 키가 작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의 키가 작아도 결국은 평균을 내봤더니 이 중간 평균점으로 다들 정보들이 회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리그레션이라는 용어가 쓰인 겁니다. 리그레션의 의미는 뭐냐면 물론 작은 사람, 큰 사람이 번외에 아웃라이어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다 구해보면은 특정한 시점으로 우리가 회귀가 되는 거예요. 즉, 아빠 키가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키로 회귀가 되고 아빠 키가 요 정도 되면 요 정도로 회귀가 되는 거예요. 적든 많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평균을 내보면 평균에 어쨌든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좌표를 내면 이렇게 나오죠. 좌표로 나타나면. 이런 개념이 우리가 회귀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회귀 분석은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즉, 아까 전에는 아빠 키하고 아들 키하고의 관계만 봤지만 회귀 분석에서는 여러분들 뭐 통계학에서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양한 원인 변수들이 여러 개의 변수가 있고요. 그런 변수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결국은 뭐냐면 어떤 결과값하고 맞춰지는 거죠. 자, 그죠? 자, 그래서 독립 변수를 입력 변수라고 하고요. 종속 변수를 출력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리 변수는 결합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공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안에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베타 값이 중요한 값입니다. 설명력 할 때 베타 값이 A하고 그러니까 결과 변수하고
그러니까 입력 변수하고 결과 변수 또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의 영향력을 베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 이 값의 처리가 의해서 결국은 이 y-값이 결정되는 그러한 하나의 직선을 구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예측하기 좋은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산하려면 뭔가의 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식을 이런 직선이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설명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근데 결국은 이 직선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 하나의 직선을 찾는데 이 선이 정확한 선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여러 가지 선들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들을 그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직선이 가장 좋은 직선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수학적이나 통계학에서 얘기할 때는 에러가 가장 적은 거예요. 예측했을 때 에러가 가장 적은 선이 가장 좋은 선이죠? 당연하죠? 에러. 그럼 에러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값들을 쭉 뿌렸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은 우리가 예측선이에요. 회귀 직선은 하나의 예측선을 그리면 이 예측선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는 뭐냐면 이 각각의 데이터들의 에러가 가장 최소화되는 선이죠. 그 선을 찾아내는 건데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학 시간에 나중에 우리가 다음 학기 때 배울 기회가 생기겠지만 기초 통계학에서 제가 항상 가리키는 게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요. 표준 편차에는 항상 자승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있기 때문에 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 없죠. 항상 둘 다 플러스여야만 돼요. 그래서 얘를 자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퀘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것을 할 때 통계 분석에서 또는 이런 방법론을 개발할 때 항상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가장 최적화된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에러 값들, 내가 구한 어떤 식이라든가 어떤 방법론을 구한 다음에 이 방법론이 실제로 구한 실제 값하고의 에러 값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식을 찾아내는 거를. 그게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 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에러 값인데 에러 값은 항상 스퀘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거리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죠. 이쪽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균에서 플러스를 안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주고 이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다음 번으로 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학적 개념이 왜 여기에 쓰였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학을 가르칠 때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이 여기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왜 이 공식이 쓰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수학 공식을 쓰는 건데 수학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최소제곱법 이런 걸 왜 쓰냐면 이 직선이 모든 값들을 에러 값을 최소한도로 줄여주는 값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오겠죠. 요 각각의 값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이 값이 가장 베스트한 직선이 되는 거죠. 얘가 하나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 개면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게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독립변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늘어날수록 이런 차원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차원들을 회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수학적 공식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얘를 뉴런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값하고 이 값이 들어가서 어떤 값들이 결합이 돼서 어떤 값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통계학에서나 수학에서는 여기다가 15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80.881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뉴럴, 인공신경망에다 넣으면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얘랑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습니다. 공식으로 풀 거냐, 알고리즘 형식으로 풀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얘는 결합함수인데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값에 더하기 요거죠. 이 값 곱하기 이 값하고 얘 값 곱하기 이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학적 공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얘를 결합함수라 그러고 결합함수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시를 합니다. 수학 공식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그마예요. 결합함수예요.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든 값들을 다
가중치를 구한 다음에 더해줘라. 그러면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 뺄셈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공식을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얘가 왜 들어가냐면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회기식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속값이지만 우리가 분류를 씁니다. 분류. 0과 1로 분류를 해야죠. 아까 전에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언어냐, 넌 언어냐, 또는 정상이냐, 그러니까 정상이냐, 도상기업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류를 할 때는 연속값을 쓸 수가 없죠. 이 값이 아니고 요 값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러 값을 구하기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뉴런에서 회귀 분석이 연속 변수일 때는 값이 예측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진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사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류일 때는 0과 1의 값을 가지고 분류하다 보니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함수들이. 자, 어쨌든 결합함수까지는 요거까지는 우리가 회귀 분석하고 똑같아요. 일반 회귀 분석이에요. 다 더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값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낼 때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뉴런에서 인공신경망에서는 결합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합을 한 다음에 얘를 어떤 값으로 내보낼지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에서의 핵심이고 요 활성함수를 뭘 쓰는지가 이제 알고리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뒤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게 딥러닝 인공신경망에 있어서 핵심 함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입력 신호고요. 요 안에서 이제 결합 처리돼서 내보내야 되는데 활성함수에 따라서 얘를 0으로 보낼 거냐 1로 보낼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자,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신경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뉴런 하나를 갖고 하는 겁니다. 뉴런 하나를 갖고 하는 거고 여기부터는 뉴런이 묶인 신경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결합함수, 활성함수, 인계함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습을 할 때 필요한 거죠. 학습을 할 때 이 값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습을 계속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가중치를 계속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갖고 하나씩 숫자를 넣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시고 이런 방법론들이 보세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쭉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거죠. 인공신경망에 대한 역사가 벌써. 자, 가장 먼저 나온 게 퍼셉트론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언제 나왔냐면은 1950년도에 나왔어요. 벌써. 그죠? 벌써 지금 한 60년, 70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 퍼셉트론은 회귀 분석입니다. 거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활성함수는 인계함수인데 이렇게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값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회귀함수의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임계함수를 해서 0과 1로 맞춰서 이 값을 예측해야 돼요. 이제 그 값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임계치를 조정할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이 값을 뉴런이 이 값을 넘길 거야 말 거야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값을 내보내 말어 결정하는데 그 결과값을 임계치입니다. 임계치를 세타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수학 공식의 이름들이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 임계치를 결정하는데 임계치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공식으로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깁니다.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넘겨요. 그러면 계산이 쉬워지죠. 이거는 그냥 계산 쉬워지기 위한 공식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임계값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하는데 이 기준점을 0으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쉬워지죠. 알고리즘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얘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1로 고정해 줍니다. 앞에. 얘는 이 임계값을 그냥 넘겨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써요. 얘는 별 의미 없는 임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 값을 0이냐 1인자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값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값이 0으로 내보낼 건지 1로 내보낼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얘입니다. 얘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0으로 낼까? 1로 갈까? 0일까? 이걸 결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럼 학습이라는 게 뭐냐? 쭉 해봤더니 값이 10개 중에 5개만 맞춰요. 아, 이 정확도가 50%뿐이 안 되네? 야, 그러면 다시 바꿔봐. 그럼 여기 있는 이 베타 값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값들을. 얘 값들을 계속 수정해 주는 겁니다. 수정해 주면서 이 오차가 거의 90% 이상 올라갈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이 인공신경망은 한 번 돌리는 게 아니고 얘를 여러 번 돌려줍니다. 한 번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언제까지요? 잘 맞출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돌려줘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정확도가 맞춰지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계속 작업해 주는데 뭘 작업해 주냐면 이 가중치 업데이트가 이게 학습입니다. 사람의 뉴런도 뇌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뉴런하고 뉴런 사이의 이 값들, 물론 여기는 전기 신호겠죠. 당연히 사람의 뇌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그 뉴런하고 뉴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 뉴런하고 뉴런 사이의 가중치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가 학습이에요. 그 가중치를 계속 만들어서 가장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그때의 가중치가 학습된 가중치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